안녕하십니까. 더 배운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또 뒷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게슈탈트에 대해서 독일어의 어떤 어원, 말뜻도 공부했고요. 또 게슈탈트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게슈탈트의 어떤 우리가 통합성의 원리니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이렇게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드렸던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게슈탈트란 뭐냐? 그것도 제가 말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교재 위치 6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방가로 이번에 전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게 전경 앞쪽에 나와 있는 문제냐,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은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앞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살펴다 보면 뒤에 배경을 못 보면 그 문제 전체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면 글을 읽을 때도 보면 그런 거 있죠. 행간의 뜻을 알아야 그 글 전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의 문제, 특히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단순하게 표면, 바깥에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을 알려면 이걸 다시 전경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무슨 접촉,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접촉을 하려면 배경에 있는 것을 전경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접촉을 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 내지는 지각하게 되고, 그 지각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게슈탈트 이론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제일 밑에 미해결 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해결 과제가 뭐냐?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해결 과제는 분노, 격분, 정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뭐랄까요? 찌꺼기 같은 거죠. 감정의 찌꺼기, 앙금 같은 걸 할 수 있겠고, 굳이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내처럼 한문에 보면 이런 거죠. 마음 십자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 며느리 한, 이런 거. 이렇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하는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의 한 같은 거죠. 풀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가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한이 가장 게슈탈트를 설명하는 좋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해결 과제로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집온 며느리가 풀지 못한 한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게슈탈트에 말하는 미해결 과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게슈탈트는 68페이지로 가게 되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방어기제에서도 배웠지만 자기의 어떤 감정의 어떤 뜨거운 부분이 탁 드러나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떤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가루 6번이 있습니다. 신경증의 청. 여기도 다 동원하십시오. 행강편 동원하시고 별표 짝짝짝 하십시오. 5개의 양파 껍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2차에서 한번 나왔던 적도 있고 1차는 여러 번 나온 건데, 이 프리츠 폴은 인간이 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정경으로 내보이지 못하고 배경 속에다 탁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문제를 자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은, 인간의 어떤 마음속은 신경증의 어떤 청이 있다. 그 청이 5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짜, 공포, 공경, 내적 파열, 외적 파열의 5개의 양파 껍질과 같은 그런 청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1차는 이 5개가 있다. 가짜, 공포, 공경, 내적 파열, 외적 파열,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2차 때는 요거를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을 가게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접촉에 가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접촉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까지만 또 보도록 하고 조금 속도를 낼게요. 70페이지 볼까요? 이게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기법들입니다. 특히 인트로젝션,
주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사, 주입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 버리는, 동조해 버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주입이라고 그러고요. 투사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젝션이죠. 그렇게 쏘아낸다라는 거죠. 쏘아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체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자각하고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얘기했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얼부부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학생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막 설명하면, 그죠? 저기 교수님, 제가 아는 친구 얘기인데요 하면서 하는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지 얘기예요, 지 얘기. 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둘러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투사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끄집어내줘야 게슈탈트 바깥으로, 아까 배경에 있는 거를 정경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꼭 누구 얘기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하고, 물어보는 얘기는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지금 닥친 문제예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게 표면화되고 그런 게 싫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게슈탈트 기법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71페이지 가게 되면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흥분이 없으면 불안을 못 느끼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동시에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긴 한데요.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것이 리액션이 좀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어떤 리액션을 좀 강하게 해주는 거죠. 리액션을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좀 속인다는 그런 것도 되고 있고요. 하여튼 게슈탈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진술해라. 우리 얘기라고 하지 말고 네 얘기라고 해라. 그게 정확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언어적인 습관을 좀 바꾸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스스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분 나쁠 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는 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미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얘기 들어보나마는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의 자꾸만 이렇게 본질을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려고 애둘러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언어적인 습관이 게슈탈트적인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미해결 과제의 문제를 낳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담 과정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게슈탈트 상담이로서 말하는 성격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아, 자상, 존재. 이 세 가지가 다 구성돼요.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이론, 자아 일치성 상담이론에서도 보면은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보는 자아 이렇게 또 세 가지를 나누듯이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또 성격의 구성으로서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세 가지 요소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그 프로이트 이론 설명하면서 제가 카렌 호나이 얘기하면서 성격 구조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고리평이니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형태 요법의 목적,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책임성을 자각시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71페이지 상담자의 태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글씨체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는 요게 한 번 정도 1차 시험에 언급되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한 거니까 참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 언어 유행에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 그러지 말고 이것이라 그러고 우리라 그러지 말고 나라고 얘기하고 질문하지 말고 진술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자꾸만
투사하게 되면, 프로젝션 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면하지 말고 정말 자기의 문제일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73페이지로 가서 숨을 좀 고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빈스키라는 사람과 프리츠 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형태요법 상담을 위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 지금 여기 now and here 또는 here and now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에 더 충실해서 하지, 뭐 과거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많이 고려하지는 마라.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많이 고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로써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끔 하라.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그 부분을 좀 쉽게 자각하도록 해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내담자에 의한 자기 발전을 강조하라. 매우 중요합니다. 경향성 스스로 자기 전진적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내담자의 각성을 초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아까 접촉과 알아차림이니까 각성,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욕구좌절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욕구좌절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욕구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좌절이라고 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라고 해서 뭐 게슈탈트도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란 게 뭐냐면은 네 삶의 어떤 본질, 우리가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삶의 가치와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책임성을 너는 각성해야 되며 또 그러한 선택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잘 상담된 내담자는 상담의 결과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자각할 수 있고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느끼며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의 지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또 힘주어 얘기하는 얘기는 1차에서는 이런 내용만 따로 뽑아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고 책임성을 각성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지각과 경험을 내담자와 공유하게끔 되는 이 상황은 게슈탈트 상담의 아주 바람직한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기법입니다. 우리가 게슈탈트 이론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기법 중심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 이론이 뭐냐, 이런 문제가 거듭거듭 나왔어요. 아마 출제위원들 중에서 게슈탈트 쪽에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신지 굉장히 많이 게슈탈트 쪽에서 문제가 최근에 나왔는데 하나의 경향성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다 자각입니다. 욕구와 감정의 자각, 신체, 환경, 언어 자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다 각성을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느낌에 머물러 있기. 게슈탈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은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본 빈 의자 기법입니다. 엠프티 체어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빈 의자 기법. 게슈탈트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로 하나로서 현재 상담 장면에 와 있지 않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그러니까 저 빈 의자에 당신이 부담스러워하는, 당신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고 나서 그 빈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그 대화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비너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감정을 고조시키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풀지 못한 unfinished 비즈니스라고 하는 미해결 과제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상담자는 딱 캐치를 해서 내담자와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또 많이 나오는 게 상정과 하인, 자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탑독, 언더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탑독, 언더독. 그러니까 뭐 높이 있는 개, 아래쪽에 있는 개인가요? 상정과 하인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뭐 TV 프로에도 보니까 뭐 탑독, 언더독 이런 말 나오고 상정과 하인 이런 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기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해당되는 의식의 내용과 형이하학적인 어떤 내용의 의식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막 서로 이제 하는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가 막 이제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독은 뭐 하려 그러고 탑독은 그걸 뜯어 말리고, 또 뭐 어떤 둘 간의 어떤 감정 교류가 막 생겨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75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5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첫 번째 줄에 하인은 아무 힘도 없지만 상징과의 싸움에서 만만치 않는 전력을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막 이 하인이 억지도 부리고 변명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때로는 급히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돌아서면 또 약간 또 의문지도 하고 아양 떨고, 이게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뭐 요 지금 음식을 먹을까 말까, 그럼 이제 악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야 이게 먹어 너 배고프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안 돼, 이거 네 거 아니니까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악마 같은 게 언더독이고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전이죠. 탑독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 그림 그리지나요? 상당히 고문 게임이죠. 그래서 펄은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고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하자니 뜯어말리고, 저걸 하자니 안 되고, 그 욕망을 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비너자 기법이 있다면 또 뜨거운 의자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 자신이 그 비너자 같은 데다 올라가서 막 공격을 당하면서 자신의 어떤 변명도 들어보기도 하고, 뜨거운 도마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막 비난받을 걸 받으면서 그걸 변명하는 과정에 자신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게슈탈트 시켜서 형상화 시켜서 전면으로 내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또 뜨거운 자리. 자, 내용은 잘 모르셔도 이런 뭐 상정과 하인, 뜨거운 자리, 비의자,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신체 언어 이런 것에 대한 각성, 자각, 이건 다 어떤 상담 이론의 기법이라고요? 그렇죠. 게슈탈트 이론의 기법이다. 요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1차는 그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교류 분석적 상담 이론, 조금만 오늘 맛보기만 딱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교류 분석은 참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의사 교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언급한 내용인데, 굉장히 그 프로이트적이면서도 안티테제, 프로이트에 대한 안티테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어떤 주제를 따르면서도 또 반대하는, 안티라는 말이 우리가 좀 반대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태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주제,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어떤 주제를 약간은 안티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조로 보면 또 프로이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TA 이론인데,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사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 의사 교류 형태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자아 상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탁 꿰뚫러 보면 알 수 있나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사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 자아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한 장 넘기시면 76페이지의 주요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관입니다. T 이론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TA 이론을 주창한 에릭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남자는 왕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공주로 태어난다. 멋지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에릭 번 얘기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왕자 아니면 공주입니다. 뭐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고귀하게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귀한 어떤 존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아 상태가 갈리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담의 목적은 그런 거죠. 원래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래서 자발성과 각성이 생기게끔 하는 이런 게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76페이지 가운데 그 표가 있어요. 자아 상태의 분석. 이게 에릭 번 TA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아 상태가 다 다르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자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인 자아가 있고 아동 자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어버이 자아, 성인 자아, 또 아동 자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PAC죠. 그러니까 그 페어런츠, 아덜트, 그 다음에 차일드 이렇게 되고요. 또 그 내용이 또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면 P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츠는 널스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간호하고 양육하고 보살펴주는 엄마와 같은 자아 상태가 있고, 크리티컬 페어런츠, 아버지처럼 매우 근엄하고 비판적이면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옹고집 같은 이런 자아 상태. 그 다음에 또 차일드도 프리 차일드, 자기 마음대로 욕망 그대로 자연스러운 아동 자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리틀 프로페서 에고라고 해서 작은 자아 교수, 그러니까 어린이지만 철이 바짝 들어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자아. 마지막으로 어답티드 차일드 에고, 이건 무슨 냐면 적응된, 수능된, 교육된 이런 자아 상태. 총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이제 아덜트는 그대로 오니까, 아덜트 에고는 그대로 오니까 6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고, 크게는 부모, 성인, 아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눈 내용들.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에릭 번이 구분한 자아 상태의 유형이 아닌 것은, 혹은 뭐 예를 들면은 P냐, 아덜트냐, 차일드냐, 이거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차일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 FC냐, 리틀 프로페서니까 뭐 이런 거죠. 리틀 프로페서니까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틀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틀 그러니까 LP지 LP 프로페서니까 리틀 프로페서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답티드 그러니까 AC죠. 아답티드 차일드니까 AC. 그러니까 C의 종류가 아닌 것.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상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뭐 다음 중 설명하는 자아 상태는 어떤 자아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냐? 뭐 양육적이고 보살펴주고 감사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자아 상태. 바로 페어런츠 또는 간호사 페어런츠죠. 뭐 페어런 그런 거. 페어런츠 아덜트니까 앞에 뭐가 있죠? 바로 NP.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주 근엄하고 비판적인 것은 크리티컬 페어런츠니까 CP가 되겠죠. CP. NP냐 CP냐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가 1차에서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TA 이론의 앞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77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TA 이론의 주요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빠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1차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쉽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